2013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압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단초가 되고 이후 수출 규제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8일 만에 열리는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피지에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신도들을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신도 400명이 피지에 남아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참혹한 현지 상황이 담긴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안국약품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동원됐고 비글견 시험을 했다며 계약서도 가짜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는 열흘가량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산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깎여 있습니다.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다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JTBC가 입수한 외교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어졌고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까지 맺은 바 있죠. 그리고 지금은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겁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또 보복 조치까지 시사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 국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하라 국장이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에 맡겨놓은 걸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압박에 박근혜 정부와 심지어 우리 사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검찰의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말합니다. 압박 이후부터 강제징용 사건이 늦어지게 된 상황까지 공다솜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 회의가 열립니다.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 번째 열린 소인수 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해결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3권 분립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매주 일요일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른바 6인 회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 소수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6인 회의의 주요 현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3권 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인 회의에선 3차례 이상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당시 이미 두 나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라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물밑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란 주문만 거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강한 압박 기조로 미루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해 왔다며 TF까지 만들어 대응했지만 주요 부품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끝내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도쿄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일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경산성의 의견 표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배제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2일이라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을 텐데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만나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타로 외무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양자회담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고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バンコクで開かれる ASEAN 関連外相会談に出席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が、その場でのバイの会談についてはまだ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네, 다만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경제산업성 소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뭐 그렇게 간다고 치고 그러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강경한 입장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산케이 신문은 이 당분간 한국 정부와 회담하지 않겠다,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분위기를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주로 이 극우 성향의 주장을 앞세우는 매체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베 정권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정부 단독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산케이 일면 보도는 팩트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아베 정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걸 전제로 본다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G20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아베 총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총회나 에이펙 등 다자 회의에서도 일찌감치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또 밝히고 나섰죠. 네, 이번에는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방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 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소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각에선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글쎄요, 청와대에서 파악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아직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최근 와다 하루키 등 일본 지식인들이나 일본 언론에서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고 실제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도 전보다는 서서히 살아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가기 결정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일본 측에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부정적인 답을 들은 것도 이 같은 기류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어떤 겁니까?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식화되지는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기 결정 이후 일왕이 이를 공포하고 나면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실장을 위주로 관련 부처들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수입처를 다양하게 하고 또 국내 생산을 늘리는데 각종 지원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지난번보다 훨씬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문 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휴가 5일도 반납을 하고 고심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의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씩 주말에 나왔습니다만 일본 의원들은 아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기도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상회담은 당장 어려우니까 대화 파트너로 이른바 지1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나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돈 의원을 유한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본 의원들이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상돈 의원은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일본 여론에 또 한 번 큰 불을 지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의원들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며 대화 상대로는 이낙연 총리가 괜찮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대통령이 일본 갈 거야? 아베가 한국에 올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억을 보지도 않는데. 사실상 카드는 총리밖에 없어. 미국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려 했다는 현지 분위기도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에 한일 간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걸 기대하는 거지. 미국이 앞장서서 공식적인 매제에서는 할 수는 없다지만.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받는 혜택을 문제 삼고 나섰죠.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당장 쌀 관세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이 시한으로 못 박은 90일 이후에
이를 명분 삼아서 무역 보복을 해올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WTO의 개발도상국에서 빠지더라도 당장 쌀 관세가 내려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현재 농산물 관세는 여러 나라들이 합의로 정한 것이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진 유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앞으로 WTO 협정에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제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내 진전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후 중국, 한국 등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며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교차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최근 브라질과 대만은 더 이상 개도국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여야가 8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사흘 뒤인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건 4월 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또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민생 추경을 기다려 오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풍부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야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안보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사흘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당은 이번엔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다. 다만 야당이 추경안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아무튼 이 이른바 노쇼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고발까지 다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와 함께 이 문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발까지 됐더군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호날두 사태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예. 경기를 관람한 팬들과 주최 측인 더 페스타의 입장료 환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최 측과 그리고 호날두의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 간의 계약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날 왔던 관중 여러분들 입장료를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환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주최 측이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를 계기로 티켓을 판매를 했기 때문인데요. 값도 비쌌다면서요? 네, 최대 예. 40만 원인 것으로 어휴, 예. 얘기됐는데 다만 경기 자체는 치러졌고 팬들도 그 경기를 관람을 하긴 했기 때문에 티켓값 전액을 배상할 수 있을지는 또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내 호날두 기다리면서 보셨을 텐데.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팬들은 이제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도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사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걸 언제 알았느냐는 겁니다. 예. 더 페스타는 당일 출전 명단에 호날두가 있었고 후반전 10분쯤에야 안 나오는 걸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유벤투스 감독 사리는 전날 호날두가 경기에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예. 법조인들은 더 페스타 측이 전날 호날두의 결장을 알았다면 사기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팬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대거 환불을 했을 텐데 이걸 숨겨서 결국 팬들이 경기장에 오도록 만들었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예.
더 페스타 입장에서 이제 이래저래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건 뭐 틀림없는데 호날두하고 유벤투스는 책임이 없나요? 네, 저희가 확보한 계약서를 보면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야 하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예. 더 페스타는 호날두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경기 전 워밍업에서 다치거나 경기 중 다칠 경우에는 뛰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문제입니다. 경기 당일 호날두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또 유벤투스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국제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주최사가 위약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 뭐 돌아가자마자 러닝머신에서 뛰었다면서요? 네. 예.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상황에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의 만행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면서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신도들을 가두거나 때려왔습니다. 남태평양 피지 섬에 신도 수백 명을 이주시켜서 노역을 시키기도 했죠.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5년간 약 400명이 넘는 신도를 피지 섬에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도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식을 빙자해 서로를 폭행하는 타작마당도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JTBC 보도 이후 신옥주 목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기가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에 한 30%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6년이 뭐 6년이 그게 말도 안 되지. 착각하는 얼마나 됐지. 마정하는데.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그런데 피지에 있는 은혜로 교회 신도 대부분은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몇몇 신도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약 4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른바 타작마당의 영상을 입수했고 가까스로 탈출한 신도들을 만나서 실상도 들어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은혜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신옥주 씨가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것은 5년 전부터입니다. 그곳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는 신도는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구 때렸다고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애미가 됐으면 돈을 보여주지. 나이 의미로는 없어 지금까지. 신도들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듭니다. 폭행은 신도들은 물론 가족끼리도 행해졌습니다. 원수의 뺨을 짚기는 아들이 쳐야지. 나는 자식이잖아. 완전히 고기가 좌우로 한 30-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그렇게 힘을 줍니다. 때립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눈이 붓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피지는 지상 낙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일하는 소예요, 소. 일하다가 소가 지치면은 지치거나 아파서 병들면은 폐기 처분하듯이 정말 지옥 같아요.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피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전 재산을 다 혼납했기 때문에 제 가족이 다시 돌아온들 되게 막연한 거예요. 이제 지금도 아마 400명은 좀 있을 거예요. 그저 피지에 남은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꿈 같아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걔들은 늘 나한테 묻거든. 아빠 엄마 어떡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JTBC 김태형입니다.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주재 A 총영사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성추행 사실을 외교부에 처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총영사의 불쾌한 접촉 등이 계속됐고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B씨가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총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A 총영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총영사는 우리 국민과 해외 동포 보호 업무는 물론 수출 촉진과 투자 증진 등 경제 관련 업무도 총괄합니다. 일본에는 도쿄 주일대사관 외에 고베, 나고야, 삿포로, 요코하마 등 9개 지역에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외교부 측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총영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갔다가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1,0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는 신고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450명 정도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JTBC 취재 결과 모두 같은 치과병원 원장에게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거의 모든 치아에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보통은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을 때 쓰는 치료법입니다.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잘해야 한 2개만 발치하고 저기만 임플란트 해도 될 만한 거였는데 이게 너무 진짜 크게 일했다고. 이게 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는.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를 갈아냈다고도 했습니다.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환자도 있습니다. 치료비로만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계속 막 식빵 사다가 물에 찍으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쪽 차 세워놓고 찍어서 먹고. 두 사람은 같은 원장이 운영해온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경기 고양시에서 김모 원장에게 치료받은 450명 정도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본 치과 전문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가 보이는 치아를 10개씩, 18개씩 신경치료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넘어서서 환자에게 과실적으로 정말 상해를 입힌 거나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모 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향의 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최근 2년간 인근에서 또 다른 병원을 차려 환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관할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환자들 상태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 진료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을 직접 만나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검찰은 2011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KT 스포츠 단장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뽑힌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본 의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한 달이나 늦게 하고 인성검사에도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신입사원으로 뽑혔다는 실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합성 사진만으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학사 측은 지난 3월 편집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참고서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토요일 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측 목선과 선원들을 오늘 돌려보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이 남쪽에 침투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북측 목선과 선원 3명을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선원들을 태운 목선은 오후 3시 반쯤 동해 북방 한계선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7일 밤 목선이 넘어온 지 만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겁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 조속하게 송환해 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선원들이 대공 혐의점이 없고 항로를 착오해 넘어온 걸로 판단했습니다. 선원들은 통천항에서 출발해 오징어를 잡고 돌아가려다 남측 연안의 불빛을 원산항으로 잘못 보고 항로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육지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GPS 없이 나침반에 의존하다 보니 헷갈렸다는 겁니다. 선원 3명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배의 선장으로 부인이 장마당에서 원단을 사 직접 옷을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돛대에 흰색 천을 내걸고 있어 처음부터 남쪽으로 넘어오려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출항대부터 달고 나왔다고 선원들은 진술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두고 그러는 것이죠. 한국당에서 연이어 미국 입장과 선기에 나선 것인데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백승주 의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트윗으로 한국당의 우려를 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평가는 매우 유감입니다. 트럼프한테 제가 트윗을 날릴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건국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협력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 잘못된 코멘트도 생각.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북한에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우리가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들이라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하지만 당 내부에선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어지는 강경한 발언들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을 트위터로 해고했습니다. 교체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였고 그 외 다른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7월 안보 관련 포럼에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직후입니다. That Vladimir Putin is coming to the White House in the fall. Say that again. Vladimir Putin coming Did I to hear the. you? Did I hear you? Yeah. Okay. Yeah. That's going to be special. 이 반응은 트럼프, 코츠 두 사람 간 관계 악화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회자됐습니다. 지난 1월 청문회 증언도 결정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는 트럼프의 조롱 섞인 반응도 이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 교체를 휴일에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후임은 대표적 트럼프 옹호론자로 알려진 존 래트클리프 하원 의원입니다. 뮬러 전 특검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당파적 인물이라며 공세를 예고했고 공화당은 적임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절반을 넘는 53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쇼크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수십 번씩 체혈을 해야 하죠. 그런데 국내 한 제약회사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여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의 체혈에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동원됐고 비글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비글견 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까지 꾸몄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안국약품중앙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식약처에 들어온 건 2017년 7월.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시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 이 회사는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가수 분석에선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장 가져왔으니까 이런 거를 해주고 해가지고선 우리한테 다른 승용기라고 좀 많이 밀어주고. 특히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 강화제와 항혈전 응고제.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수혈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 해가면서 수치나 이런 걸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연구원들은 동의서는커녕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습니다. 임상시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응급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체혈을 맡았던 겁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패를 할 경우에 시장에 제품을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선점한 업체들을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어려움 같은 게 다 그 연구원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하지만 당시 불법 임상시험에 든 수천만 원의 비용은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생명윤리법 위반.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는 파산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JTBC 임지수입니다.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 중이라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불법 사건들을 검찰에 넘긴 식약처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래야지. 불법 임상시험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회장님? 아니면 아드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이 식약처에서 검찰로 송치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반 넘도록 재판에 넘길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어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엄격합니다. 동의서뿐만 아니라 추가 심사를 거쳐야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런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임상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들입니다. 개발하려는 약을 먹기 전후로 피를 뽑고 이후에는 복제하려는 약을 먹은 뒤에 다시 피를 뽑는 등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 차례 체혈을 해야 합니다. 실제 승인받은 임상시험에서도 10명 중 4명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격한 규정과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임상시험에 내몰리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메신저나 이렇게 직장 상사들이 참여하라고 내가 만든 약인데 왜 그거를 네가 못 먹냐, 왜 너는 빠지냐, 못 믿겠냐, 이런 애사심이 없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1,538명이 연루된 사건 955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6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는지 또는 재판에 넘겨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23명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느 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도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취재진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야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사건 처분 내역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지를 식약처에 다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토론할 수 있거든요. JTBC 임지수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14살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군과 경찰, 소방대원이 모두 나섰지만 아직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군의 특전사 투입까지 요청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우거진 수풀을 예초기로 깎아냅니다. 기계가 닿지 않는 곳에선 낫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군과 경찰, 소방 인력 200명이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찾았습니다. 조 양이 사라진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현장 근처를 오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내일이란 마음으로 수색을 함께 했습니다. 제 업무를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와서 저희들 하든지 볼게요. 하지만 조 양의 행적을 찾을 만한 작은 단서조차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발 700m 산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얻은 게 없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산악 지역 수색에 능한 특전사 투입을 군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야간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 양은 지난 23일 오전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오르다 중간에 혼자 내려간 뒤 사라졌습니다. 회색 반팔티에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파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 위치 추적도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롯데가 아이스크림 체인점 사업을 크게 줄이면서 직원들에게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매장 관리를 하던 점장들에게 포장 상자 접기 같은 단순 업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하루에 마트 3곳을 돌면서 빵 영업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마트 CC 코너에서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나눠줍니다.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접기도 합니다. 모두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체인점 나뚜루에서 매장을 관리하던 점장이나 부점장 출신입니다. 13곳이었던 직영 매장이 올 상반기 동안 2곳으로 확 줄자 갑자기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박스 접기나 단순 노동에 지금 투입을 한 상태라서 정규직 관리자들을 해고하기 힘들자 스스로 회사에서 나가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관리직 31명 가운데 9명이 이미 올해 상반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직원들과 상의 없이 다음 달부터는 아예 판촉 사원으로 업무를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하루에 마트 3곳을 돌면서 빵 영업을 하는 일입니다. 협의한 적도 없고 지금 업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강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롯데제과에서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제과 측은 그동안 직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면서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맹점을 관리하는 일 등 더 적합한 업무를 찾아서 곧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싼 값에 팔겠다는데도 제값을 받으라고 울음장을 놓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비 맥주가 출고 가격을 내리겠다니까 주류 도매상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널뛰기 가격이 이유였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비 맥주는 다음 달까지 맥주값을 한시적으로 내렸습니다. 대표 제품인 500ml 가스 병맥주 출고가를 56원 내렸고 발포주인 필굿은 최대 41% 할인 중입니다. 일본 맥주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류 도매상들이 할인을 중단하라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찬을 중단하고 빈병 반납을 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을 올려놓고 이번에 다시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가격을 올린 뒤 공격적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주류 도매상들은 이때 오비맥주가 결제를 늦춰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사재기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을 내리면 이미 비싼 값에 산 도매상들만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갑자기 가격을 내리면은 많이 재고 있는 값은 손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도 인하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오비맥주는 사재기를 강요한 적이 없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 행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쟁사인 하이트가 신제품 테라를 내놓은 뒤 오비맥주의 뒤를 바짝 따라붙자 서둘러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사실상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워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경주가 35.2도까지 올랐고 포항은 오늘 밤까지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저희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시민분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네요. 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주가 35.2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포항이 35.1도로 그 다음으로 더웠습니다. 이 더위는 밤이 돼도 잘 식지 않습니다. 지금 기온이 30도인데요. 포항 지역은 오늘 밤까지 포함해서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아예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엔 포항의 한 야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3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포항 전체 인구가 50만 명 가량이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 기자가 뭘 들고 나왔잖아요. 바나나를 들고 있는데 뭡니까, 그건? 네, 포항에서 재배한 바나나입니다. 올해 처음 수확했습니다. 낮에 가서 이렇게 한 송이를 따왔는데 먹어보니 맛도 아주 좋습니다. 원래 바나나는 제주도에서만 키웠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내륙까지 재배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경남 산청과 포항에서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망고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를 해보니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이 116.8헥타르로 3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바나나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에서 바나나를 재배했다고 하니까 이게 날이 얼마나 더워졌는지가 확실히 실감이 나는데, 근데 올여름 더위가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내일도 폭염은 계속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나기 이외엔 큰 비 소식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기상청은 8월 1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가라앉은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선정한 용역업체가 지난 2월에 1차 심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에 블랙박스를 하나 찾긴 했지만 내용이 거의 지워져 있습니다. 찾아낸 이 블랙박스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다뤘는지 당시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블랙박스가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사고 뒤 약 2년 만에 진행된 1차 심해 수색 장면입니다. 미국 업체인 오션 인피니트사 직원이 블랙박스를 바닥에 놓고 고압의 물로 세척합니다. 블랙박스 단자를 분리하고 다시 물을 쏩니다. 이 블랙박스는 이후 7%만 복원됐습니다. 일부 항적 기록만 남았고 선원의 마지막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깊은 바다에 침몰한 경우 블랙박스에 담긴 선원의 음성은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박스의 대부분이 지워지면서 침몰 원인을 밝힐 중요한 실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심해에서 어떤 상태에서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복구할 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어떤 파손이 안 되게끔 잘 다뤄야 되냐면 일반 기계 부품같이 그냥 떼어내고 그냥 물세척을 하고. 해수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같은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한 대가 아직 심해에 남아있어 2차 수색을 통해 회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담뱃갑에는 좀 섬뜩한 경고 그림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담뱃갑의 경우는 OECD 30개 나라들 가운데 약한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경고 그림과 글자를 더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네, 어제 앞 제주 앞바다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큰 머리 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방파제를 짓고 있는 바다에 들어왔다가 갇힌 겁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구를 못 찾고 헤맨 건데 해경 구조대가 몸짓으로 길을 알려주고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어제나 1시 반쯤 제주시 탑동방파제 앞바다. 제주 인근 바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2m 크기의 큰 머리 돌고래 한 마리가 보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파도를 막기 위해 보조 방파제를 짓고 있는 곳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 2명이 큰 머리 돌고래의 뒤에 따라붙습니다. 공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잇따라 몸짓으로 돌고래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해경 구조대가 투입된 지 1시간 만에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연안으로 서식하는 종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몸이 쇠약해지거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고래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 방향을 잘 못 찾거든요. 해경은 돌고래가 인공 구조물이나 그물 등에 갇혔을 경우 사람이 자극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경에 최대한 빨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대한항공이 일주일에 3번 부산과 일본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오는 9월부터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으로 가려는 관광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등도 9월부터 일본행 노선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부산 동구의 한 거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다 출연자를 때린 혐의로 3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조직폭력배가 마구잡이로 시비를 거는 콘셉트로 실제 조직폭력배인 A씨를 비롯해 3명이 출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생도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충분한데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던 미국 CNN 방송의 흑인 앵커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많이 사는 미국 동부도시 볼티모어를 역겹고 쥐가 들끓는 곳으로 묘사하며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자 감정이 복받쳐 오른 겁니다. 볼티모어가 고향인 이 앵커는 볼티모어의 아이들 또한 미국인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네, 2달 전 소년체전 이어달리기에서 시원한 역전 질주로 박수를 받은 15소녀 양예빈 선수가 오늘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9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여중부 400m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400m 달리기지만 양예빈이 맨 앞으로 나서기까지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선수들과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소리 질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록은 55초 29. 얼굴엔 15살 소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인 55초 65를 넘어선 건 물론 1990년 이후 깨질 기미가 없던 여자 중등부 400m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올 시즌 성인 경기까지 합쳐도 양예빈보다 빠른 건 1명뿐. 그 차이도 0.1초밖에 안 납니다. 앞선 1600m 이어달리기에서도 시원한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바톤을 받았을 땐 3위였지만 단숨에 앞에 선 선수를 따돌리며 1위로 올라섰고 맞바람이 거셌던 200m에선 24초 92로 개인 최고 기록을 바꿨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깨면은 좋겠죠? 양예빈은 이젠 트럭에 설 때마다 환호를 불러내고 또 뭔가 기대를 품게 만드는 선수가 됐습니다. 소년체전 1600m 계주에서 50m 앞에 선 선수를 따돌리는 질주로 세상에 알려진 양예빈. 무엇보다 기분 좋게 질주하고 환하게 짓는 웃음만으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최근에 타운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서울 근교에서 개발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용인시를 다녀왔는데요. 주로 산을 깎아서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산사태가 날까도 걱정입니다.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청명산 자락입니다.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주일 전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공사 현장에 있던 토사가 쓸려서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방수포로 덧대어 놓긴 했지만 이 산기슭을 깎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축사했잖아. 그게 어디로 가고 있어? 물난리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네가 다 그냥 흙투기가 돼요. 작년보다 좀 덜했어요. 산에서 막 호사가 엄청 내려와요. 밑에 농작물도 다 피해 있고 우리도 막 텃밭 있는데 그냥 연못이 돼버린 거예요. 처인구의 한 야산도 나무가 거의 다 깎였습니다. 이건 역시 단독주택 허가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산기슭 곳곳이 파헤쳐진 모습인데요. 방금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아래쪽에는 물 웅덩이까지 크게 생겼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요. 산 아래쪽에는 유치원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는 사라졌습니다. 저기가 원래 그냥 산이었거든요. 애들 무슨 놀이터처럼 사용을 했는데 덤프트럭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원화가 한 50명 나갔어요. 입학을 다 했다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항상 저희 불안한 게 산사태 날까봐 지금 얼마 전에 파란색 천 같은 걸로 쳐놓긴 했더라고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석성산도 한가운데가 횡합니다. 이곳은 원래 등산로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100여 채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마을로 가는 길은 폭 5m짜리 다리 하나뿐입니다. 다리 공사가 이게 차가 한 대가 지나가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 지나가는 게 좀 힘들죠. 사람도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 경관을 기대했던 기존 마을 주민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앞에가 정말 괜찮은데 SF 영화 찍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서식하던 동물들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동네에 동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두꺼비가 이렇게 해서 저 호수 저기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오리고 뱀이고 꿩이고 엄청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산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은 개발 기준을 완화한 게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지난 2015년 용인시는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지역에 따라 최대 25도까지 허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15도 수준입니다. 훨씬 가파른 곳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용인에 있는 산지의 98%가 개발 가능한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 환경성 평가, 생태 자연도 평가 2등급 이런 녹지 보전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강화해서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용인시는 최대 20도까지만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3월달에 입법 예고할 때도 경사도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역사업도 있으셨고 난개발 치유 이런 것도 있어요. 용인시에서는 이 지난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 지자체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하게 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 초가을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에는 검은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에우제비우, 당시에는 유세비오로 불리었던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포르투갈의 명문 벤피카와 함께 와서 대포알 슛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축구를 선보였죠. 과연 그는 별명대로 검은 표범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과의 2차례 친선 경기를 에우제비우는 정말 열심히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특히 더구나 비까지 내리던 경기 첫날의 그의 첫 득점은 아마도 우리나라 축구사에도 기록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경기 시작 1분여 만에 하프라인 바로 너머에서 프리킥을 얻은 에우제비우는 40m 가까운 골문까지 그야말로 대포알 같은 슛을 날려서 성공시켰죠. 예상도 못했고 보고 나서도 믿기지 않는 골에 관중들은 물론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경악했습니다. 그때까지 어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던 한국 축구와 관중들은 이 한 방의 슛으로 개안, 즉 축구에 대한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한 팀의 친선 방문이 그리고 그 팀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의 한 방의 골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에우제비우는 여지없이 보여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아이들은 볼을 차며 모두가 중거리 슛을 끝없이 연습했음을 물론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10년이나 혹은 20년 후쯤 나온 우리의 축구 영웅들 중에는 바로 그날 에우제비우가 보여줬던 그 슛 하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선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상적인 골이 터진 후 49년 만에 공교롭게도 같은 나라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설레며 기다렸던 한국의 관중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병상에 있다 온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뛰지 않았고 그 많은 관중들과 함께 경기를 구경하고 갔습니다. 뛰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축구선수 하나에 의해서 무시당했다는 말도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경기 내내 자신을 보러 온 그 수많은 관중들,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도 사람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잠시, 그러니까 45분 동안 몸은 편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마음은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도 그저 공 잘 차는 축구 선수일 뿐 축구 영웅은 아니라는 것. 49년 전 그의 선배인 축구 영웅 에우제비우가 보여준 40m 대포할 슛의 추억이 어느 날 갑자기 축구하기가 싫었던 후배에 의해서 가려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된 글과 현지 언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일본 네티즌이 지난주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인인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둘러싸여서 문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9,000건 넘게 공유가 됐고요. 일본 커뮤니티 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블로거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역을 담당하는 서울역 파출소에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사건 접수된 것 없고 근처 다른 날짜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접수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국민 사건이니까 혹시 주한 일본 대사관도 알지 않을까 알아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공유가 됐을 것인데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 폭행 사건 아직 사실로 볼 근거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글을 쓴 당사자한테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글쓴이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일본인 시청자가 제보를 한 거라면서요? 네,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한 시청자가 저희 팩트체크팀에 팩트가 뭐냐 알아봐달라,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감정 상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무런 검증 없이 퍼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스케 씨하고 이가혁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한 건가요? 네, 제보자 유스케 씨가 다행히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말이 매우 유창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저희가 일본의 현지 언론 매체 보도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자 서일본 신문이라는 매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불매운동, 한국 사람들의 속마음, 일본 맥주 지금은 참아, 이런 제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이 서울 분위기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일본 맥주 매출이 줄긴 했지만 불매운동을 차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또 사실은 일본 맥주를 사랑하지만 이라는 말도 보입니다. 문제가 된 건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멘트입니다. 서울에 사는 28살 회사원이라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 눈치가 보여서 일본 술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세법상 일부 전통주는 물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인터뷰 아니냐, 우리 네. 불매운동 조롱하려고 이런 날조 기사 일본 언론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터뷰가 정말로 가짜로 쓴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이 인터뷰를 한 당사자, 시민까지는 저희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서일본 신문, 이 서울지국을 통해서 이 신문사 쪽의 입장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국 법상 온라인 술 구매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일본 술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선 구매 대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인터뷰 당사자 말 자체가 인터넷에서 사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대로 기사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펠레는 달랐다로 했습니다. 예. 펠레는 늘 달랐습니다. 예. 그 월드컵 우승팀을 좀 못 맞춘 게 흠이 되긴 했으나. 예. 예. 호날두와도 달랐고요. 앞서 이제 에우제비오를 언급이 됐었는데 펠레도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온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 아시아의 최강으로 불렸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왔었는데요. 저렇게 95년에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선수가 와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2010년에는 메시가 왔습니다. 당시 몸이 안 좋았지만 15분 정도를 뛰었는데요. 약속한 30분을 다 뛰지 못해서 위약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예. 호날두가 2007년에도 왔었는데 당시에는 팬 서비스도 좀 좋고 나름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축구 황제 펠레는 1972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당시 상비군과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영상이 대한뉴스에 남아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 황제 펠레와 그가 속해 있는 브라질의 산토스 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과 산토스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관중들은 펠레 선수의 뛰어난 플레이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예, 워낙 인기가 있었고요. 당시 수비가 너무 밀착해서 전반전에 펠레가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이자 관중들이 수비 보러 온 것 아니다. 펠레의 묘기를 보고 싶다며 좀 놔줘라 라고 외쳤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예. 저 경기는 뭐 저도 텔레비전 중계를 봤는데 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이회택 선수의 맹활약이었습니다. 예. 펠레도 물론 뭐 뛰어났지만 이회택 선수의 그날 활약은 정말 굉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펠레 못지않게 오히려 어떤 장면에서는 더 뛰어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예. 전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차범근 선수와 이회택 선수가 아까 골을 넣었죠. 넣어서 예. 예. 하지만 이제 3대2로 아깝게 졌습니다. 예. 당시 펠레는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또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해서 예. 좋은 매너를 보여줘서 역시 영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호날두의 노쇼 때문에 이런 추억들이 좀 퇴색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한 변호사가 호날두는 경찰에 60억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2번 혹은 3번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번호를 얘기합니까? 선거에서 기호인데요. 선거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민주당이 1번, 자유한국당이 2번, 바른미래당이 3번인데요. 예. 현재 손학규 대표 측과 또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큰 내분을 겪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측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계를 향해 내년에 대체 어떤 기호를 가져갈 거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3의 길을 고수하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즉 3번, 즉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2번 한국당으로 가서 총선을 치를 거냐라고 예. 따져 묻는 건데요. 김관현 전 대표는 다른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킬 수 있는지라고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예. 요즘 뭐 바른정당계에서는 계속 손학규 대표를 퇴진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손 대표 측에서도 반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비당권파에서 저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점입 가경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100여 명의 당직위원장 등이 모여서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를 이제금 중단해라. 또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에 대해 징계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김건영 의원이 2번이냐 3번이냐라고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향해서 물었지만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제3지대를 얘기하면서 대한정치 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0명 정도를 모았고 예. 바른미래당에서 몇 명이 합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3번 될 수도 있다. 지금 2번, 3번 묻는 거는 섣부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3당이냐 4당이냐 자체도 현재는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따져보면 그렇죠. 예.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휴가 취소 도미노로 잡았습니다. 예. 뭐 계속 누가 휴가를 취소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저렇게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토요일 가서 일요일 왔는데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방문했다가 사진을 찍혔고요. 원래는 오늘부터 이번 주가 문 대통령이 휴가였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현안이 많고 오는 2일 날 일본 가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 짧게 제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는 꽤 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잠깐 보면 예. 어제 오후 1시 반에 춘추관에서 보낸 겁니다. 하계 휴가를 취소했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 밑에 줄에는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 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처음부터 휴가를 안 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눈치 보다가 안 갈까 봐 가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마지막에 취소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예. 당신들은 가라. 예. 나는 취소했다. 라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주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출발한 사람들은 만약 멀리 갔으면 예. 휴가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돌아오기는 올 순 힘든 없죠. 예. 형편이 됩니다. 아마 그걸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배려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예, 그걸 배려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영향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소통수석이 휴가 계획을 세웠다가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고요.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휴가를 갔는데 오늘 하루만 가는 걸로 내일은 다시 근무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모 수석은 휴가를 떠났었는데 오후에 확인한 바에 하면 내일 다시 출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줄줄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예, 물론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나 이쪽과 관계가 좀 먼 수석들은 예정대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이낙연 총리도 휴가를 취소한다고 하고요. 예. 원래 이해찬 대표는 다음 주가 휴가였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2, 3일 정도만 쉬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 측근에게 그러면 측근은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본인도 애매해졌다. 당대표가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 라면서 윗사람들부터 휴가를 가야 국내 관광이 활성화된다. 윗사람들이 꼭 휴가를 가야 된다라고 예. 강조했고요. 이 말은 꼭 전해달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해달라고요? 국민들에게 전해줘서 당대표나 예, 물론 예. 연기할 수는 박성태 있지만 기자한테 전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연기할 수 있지만 취소는 밑에 직원들을 생각하면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예. 입장을 확고히 보여줬습니다. 예. 다른 당도 휴가 가기가 애매해졌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원래 이번 주 휴가였습니다. 당대표 이후 첫 휴가인데 예. 그런데 내일 한국당의 일정을 보면 내일 오전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휴가는 간다고 하고서 실제 일을 하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가 가장 밑에 사람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가장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정의당도 일본 가기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전원 의원이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정작 아베 총리는 24일 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32도, 대구 등 남부 내륙지방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는 없죠? 네. 예. 잘 준비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